정권 교체 막는 자 민주당 초선이 박살낸다. 초선 박살. 저희 벌써 10회네요. 10회 시작합니다. 와, 10회. 네. 드디어 네, 두 자릿수 채웠습니다. 드디어 두 자릿수가 됐네요. 아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다 지역에서 선거운동 하다가 또 헐레벌떡 저희 초선 박살 식구들 만나러 뛰어왔잖아요. 네. 인천 서구울에서 넘어왔습니다. 그렇죠. 네. 전 멀리서 왔네. 그러니까 저도 의정부에서 왔습니다. 이 지역구 너무 가까운데 계신 거 아니에요? 바로 건너왔죠. 엎어지면 후회할 때 바로 건너왔죠. 진짜 부럽습니다. 저 오늘 저희 지역구에 전통시장이 있어요. 제일시장이라고 경기 북부 최대 전통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 인사하러 딱 갔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초선 박살 너무 잘 보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콕 찍어서 초선 박살 너무 잘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셔가지고 네, 제일시장 입구에서 장사하시는 제가 성함을 안 여쭤봤는데 네, 오늘 너무 반가웠습니다. 지금도 보고 계시기를 바라면서. 네, 저희 의원님들 곳곳 돌아다니실 텐데 저희 3일째잖아요. 공식 선거운동. 지역구 혹시 반응은 좀 어떠세요? 저는 지난번 저 총선 때 그때하고 1년 전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그때보다도 그때는 열에 7이라면 지금 열에 9 정도가 긍정 반응이고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부분은 가끔 있는데 상당히 압도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엄지척뿐만 아니라 보통 이렇게 선거운동복을 입고 다니면 정치적인 약간 좀 색깔이라 그래가지고 식당이나 약국이나 부동산 미용실 들어가면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딱 들어갈 때 딱 느낌이 오잖아요. 환하게 웃잖아요. 그렇죠. 찡그리면 그때부터 주춤돼가지고 하다가 들어가 나오는데 환하게 웃으신 분들이 훨씬 많아졌다. 네. 그래서 최현일이라는 정치인보다는 역시 이재명이라는 이 거물 우리 후보님의 존재감이 압도적이다.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함께 저도 홍보하고. 네, 그렇죠. 사실 진짜 서울 그럼 영등포 민심은 이상이 없는 것 같고 어떻습니까? 서구 민심 어떻습니까? 네, 인천 서구울 그 선거운동 첫날 우리 중앙 선대위에 두 분의 총괄 선대위원장님이 오셨죠. 누구죠? 박찬대, 정은경 두 분이 첫날에 저희 지역구로 청라로. 박찬대 의원님은 거기 지역구잖아요. 인천이죠. 인천인데 이제 저희 청라 지역구로 두 분 오셨고요. 이용우 의원님 때문에 가신 겁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저희는 왜 안 오지? 그러니까 연락도 없네. 연락 아무도 없어요. 연락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용우 의원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도 이제 두 가지에서 느끼는데 하나는 그 유권자분들의 반응. 근데 유권자분들의 반응이 원래 이제 정치적인 거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워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유권자분들이 이재명 후보를 많이 드러내요. 드러내고 기호 1번 많이 드러내고 저 1번 지지합니다. 심지어 저 당원이에요. 이재명 후보님 옛날부터 지지했어요. 이런 거를 많이 드러내더라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정치인문 한 1년 됐는데 작년 총선 때는 사실 그런 반응이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지하는 경우 호응 회신이 오긴 하지만 이게 자기를 막 이렇게 정치적 색깔을 드러내는 경우는 사실은 많이 못 봤는데 이번엔 굉장히 많이 드러내고 두 번째는 우리 선거운동원분들 되게 흥이 나 있고 되게 밝고 즐거워. 그러니까요. 경쾌하고. 맞아요. 네. 그 지점 두 가지에서 조금 느껴집니다. 인천 서구도 문제 없네요. 네. 대한민국 저도 전역이. 저희 지역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 당원 지지자분들은 조금 너무 들뜨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축제같이 이제 선거를 조금 즐기고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저는 오늘 아침에 인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이제 한 70대로 보이시는 할아버님이 이렇게 다가오시더니 아유 추운데 들어가 막 이러시더니 저기 방금 또 거기 저쪽 사람들이 선거 운동원들이 왔다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솔직히 말해봐.
1번 찍을 거지? 그렇게 상대방 선거운동한테 그렇게 운동원들한테 그렇게 물어볼 정도로 빨간 옷 입은 사람들한테 지금 가가지고 1번 찍을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웃었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약간은 좀 기운 느낌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오늘이 3일째잖아요. 근데 뭐 그 지역은 모르겠는데 빨간색이 잘 안 보여요. 지금 여기 운동복에 후보 이름도 못 찍었잖아요. 아 그래서 그런 아니 빨간색 안 보여서 파란색이 그냥 완전히 그 영동포구 막 그런 건지 아니면 인천이나 또 우리 박지현님 지역구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안 보이더라고. 그렇죠. 아예 안 보여요? 첫날은 진짜 안 보였고요. 딱 한 번 봤는데 차량은 있어요? 차량도 저희 거는 크잖아. 잘 만들었잖아요. 서구에서는 못 보셨나 보네 한 번도. 차량도 거기 국민의힘 차량은 되게 작더라고. 그래서 이게 작고 준비가 참 덜 돼 있구나. 그런 서울부터 배치되나 보네요. 아 그런가. 인천은 아직 우리 지역과 아예 안 돌아다녀요. 그래서 좀 조직적인 그런 분위기도 우리 민주당에 상당히 압도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 준비된 후보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듯이 저희 선거운동원들, 지지자들 또 뭐 모든 것들이 사실은 많이 준비된 상태여가지고 큰 격차로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저희 첫 번째 주제 제가 발제하는데 이렇게 지역 상황 살펴봤는데도 사실 지역에 있다 보면은 저희 후보님 일정을 저희가 사실 잘 못 따라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지난 공식 선거운동 시작되기 전까지 11일 동안 저희 이재명 후보님 골목 경청 투어를 진행하셨죠. 그래서 포천에서 시작해가지고 남도까지 전국의 작은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민심을 청취하셨는데요. 그 12일 월요일부터는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출정식 했었고요. 그 이후로는 K 이니셔티브 이 주제를 가지고 다시 이제 지금은 영남 지역에 내려가 계십니다. 저희 출정식 광화문에서 진행했는데 월요일 날 10시에 했잖아요. 다들 참석하셨죠? 네, 봤어요. 나 두 분. 그렇죠. 여기 서 계셨고 여기 박지원님 오른쪽 계셨죠. 네, 바닥에 앉아가지고. 저는 가운데 있었어요. 아, 저는 인사를 못 드려가지고 그랬는데 어떠셨어요? 출정식 직관 후기. 준비가 잘 되어 있는데 약간 좀 약간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 큰 문제 아닌 것 같고 후보님이 이제 딱 그 옷을 갈아입을 때 있잖아요. 네. 방탄복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하얀색 방탄복. 그래도 가까이서 본 건 처음인데 그게 이제 언론에 TV에서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나오고 신발을 입었는데 신발 신었는데 빨간색에 있는 신발인데 그게 리모 브랜드라고 합니다. 뭔 회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근데 그게 품절 났대요. 품절. 그래요? 완판. 이재명 완판남 등급. 이제 완판. 아마 그 신발은 아마 진짜 구하기가 득템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원래 수량이 얼마 없었던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근데 지금 우리 복장도 그렇잖아요. 파란색과 빨간색이 지금 이렇게 조화롭게. 다양한 의미를. 거기도 유튜브도 빨갛네. 아 그러네. 왜 빨간색으로 하셨어요? 진짜 보수 본색이야. 그러니까 보수 본색이야. 통합을 상징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 좋아요. 이용우 의원님 어떻게 오셨어요? 조금 그날 이제 저는 좀 늦게 참석했는데 어쨌든 그 우리 뭐 시민 당원분들의 어떤 열기랄까요? 맞아요. 굉장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월요일 아침 10시면은 사실 일하고 있을 시간대고 그래서 얼마나 오실 수 있을까. 저희 이제 홍보본부에서 그 전날에 막 회의하는데 원래 출정식은 좀 기세를 보여줘야 돼서 뭐 선거운동은 서울 지역 다 동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침을 시당에서 좀 생각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 생각에는 우리 이번 선거는 골목골목 경청 투어, 골목골목 이렇게 우리 다 민주당 색깔이 돌아다녀야 되는데 월요일 오전 딱 출범했는데 딱 모여 있는 것도 좀 그렇지 않냐. 그래서 자발적으로 우리 가는 걸로 하고 이번에 많이 동원하지 말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도 걱정하면서 갔는데 꽤 많이 왔어요. 가득 채웠죠. 청계 광장 가득 채웠고 실제로 우리 당원분들로 채워진다라기보다는 되게 자발적인 어떤 시민들도 상당히 많이 네모난 왔고요. 자발적으로 제작한 그 팻말 들고 나오신. 그래서 어쨌든 첫 출발을 아주 경쾌하게 힘있게 잘 치러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날 대표님 사실 연설이 또 하이라이트잖아요. 앞에 뭐 유세단 율동 같은 것도 너무 멋있고 좋긴 했지만 연설하시는 걸 들으면서 다시금 좀 국민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드러나는 연설이었고 좀 뭉클해졌던 게 뭐 굴곡진 역사의 고비마다 우리는 언제나 승리했고 내란조차도 기회로 만들 만큼 우리 국민은 현명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그 주변에 또 이런 당원 지지자들 분들을 보면서 마음이 좀 뭉클해졌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그 TV 광고에도 보면은 대한 국민이 얼마나 위대한가 빛의 혁명 보여드리면서 흔들리지 않아서 위대한 게 아니라 흔들릴 때마다 바로 섰기 때문에 위대하다. 이렇게 이제 광고 카피를 한 게 있는데 너무 그 순간이 딱 뭉클한 마음이 들었고 이 국민들만 믿고 우리가 이번 선거 열심히 뛰어야겠다 이런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TV 광고죠. 근데 저는 근데 뭐 저희들이 압도적으로 이제 승리할 거를 보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겸허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고 또 내부에서 뭐 몇 프로 뭐 이긴다 그런 것도 이제 좀 그런 게 자체가 오히려 오만해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불구하고 저희가 큰 표 차이로 이겨야 되는데 그날도 이제 그 발대식 때 그 출제식 때 좀 걱정했던 게 경호예요, 경호. 네. 솔직하게 왜냐하면 맞아요. 이게 몇몇 의원님들 이모선 의원님 그리고 이상식 의원님들이 다 이제 대응단 경호 대응단을 가 있고 깜짝 놀랐어. 아니 복장 안 입고 왜 복장 입었더니 검정 양복 입고 있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경호 쪽으로 가 있다 이러면서 이게 지금부터 후보님이 이제 방탄복도 입고 또 이제 많은 이제 그 국민들을 이제 대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안전 이 문제 그런 진짜 다른 선거 때보다도 그리고 저희한테 문자가 많이 왔잖아요. 다 경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너무 걱정 많이 하시고 방탄유리 왜 제작 안 하냐 걱정하시고 그런 부분이 좀 그날도 보면서 좀 이런 부분을 잘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당원들의 걱정이 큰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골목골목 돌고 있는 김현정 의원님이 실시간 채팅으로 올렸어요? 잘한다 박지혜 태연이 이용우 누가 올리셔서 봤더니 김현정 의원님이 올리신 거예요. 근데 저희가 너무 잘하면 서운하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근데 이걸 보고 딱 생각난 게 저희 초장에 김현정 의원님 안 오셨단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네. 그래서 올렸구나. 그러니까 말이야. 잊혀질까봐. 네 죄송합니다. 제가 진행하는데 저희도 깜빡했네. 제 불찰입니다. 네 오늘 지금 지역에 있어요. 네 평택. 저희 김현정 의원님은 그동안 사실 빛의 혁명 시민본부에서 일하시면서 그 야5당 공동선대위 협상하시느라고 지역에 많이 못 가셨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미안하지만 지역을 가야겠다. 사실 저희도 지역이 소중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뭐 혼자 그렇게 지역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근데 저는 평상시에 김현정 의원님 자리가 상당히 탐났거든요. 근데 오늘 앉아가지고 이제 오늘 이후로는 제가 이 자리를 이제 제일 먼저 와서 이 자리를 그러니까 뭐 좋아 보였어요 이렇게 안정감 있고 근데 아까 거기에 딱 있어봤는데 여기가 더 안정감 있고 거기 앉으셔서 또 사회자님 볼 수 있잖아 바로 오늘 말씀이 되게 생생하고 뭔가 이게 기가 네. 있는 거야 기가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김현정 의원님이 문제 아니었나요? 김현정 의원님이 경험이 많잖아요. 요 자리를 딱 처음에 딱 피가더라고. 그래서 이상하다 했는데 바로 그래서 제가 보니까 딱 좋아요. 근데 사실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이 자리가 좀 부담스럽긴 하네요. 그래, 거봐요. 부담스럽잖아요. 왜냐면 이게 센터이다 보니까 제가 그 자리 있었잖아요.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주목되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부담스러워서 오늘 보니까 좀 약간 불안해 보여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용 의원님은 센터 본능이 있으세요. 그래서 춤 잘 문제 추시던데. 없다. 여러분 이용우 TV 가가지고 이용 의원님 춤추는 거 한번 보세요. 짝대기 춤 잘 추시던데. 캠프에서 글쎄요 운동원들이 이끌고 센터에서 춤을 추고 계시더라고요. 영상 안 나오나요? 시키는 겁니다. 네, 영상은 유튜브에 이용우 TV 구독하시고 깜짝 놀랐어요. 영상 좌로 우로 해가지고 넘어갑시다. 네. 네. 뭐 그렇고요. 저희 사실 그 경호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유세를 좀 오프라인 유세
그렇게 많이 해야 되냐 네. 걱정하시는 이제 당원 지지자분들도 많으세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대선이고 네. 뭐 전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문제인데 또 안 다닐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후보님이 오늘 처음 진행을 했는데 온라인 유세도 그래서 좀 섞어가지고 진행을 이제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K 이니셔티브라고 해서 저희 델리민주에서 네, 담당을 하고 있는데 오, 좋네. 그래서 전 처음에 오타인 줄 알았어요. 왜 아니 올렸잖아요. K 이니셔티브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K 이니셔티브 온라인 유세를 그렇게 브랜딩을 했고요. K 이니셔티브와 관련된 분들도 중간중간에 유세 다니면서 중간중간에 그 랩핑 버스가 다니잖아요. 민주당 버스. 그 안에 스튜디오처럼 꾸며가지고 그 뭐 지금 가서는 부산에 가셨으니까 북극 항로와 관련한 전문가 모셔가지고 대담을 진행을 했고요. 또 영남 다른 지역에서는 또 청년들 지역 청년들을 또 모셔가지고 목소리를 듣고 얘기를 나누고 이런 거를 이제 오늘 처음 시도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오프라인 유세도 하시겠지만 온라인 통해서 조금 또 우리 공약을 그 전 국민에게 잘 알려야 되는데 네. 우리 공약 중심으로 해서 온라인 유세도 더 활성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지금 후보들 동선이 보니까 국힘이랑 저희랑 이렇게 또 그 이준석은 다 이게 영남고로 같이 돌더라고요. 보통 이 영남 돌면 한쪽은 충청 돌고 또 부산 돌면 호남 이런 식으로 그 지그재그 하는데 네. 이번에 같이 가더라고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요. 같이 지금 영남을 도는데 영남을 도는 의미는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그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불이 난 거죠. 불이 난 거. 영남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막 이러면서 흔들린다. 불안해가지고 빨리 간 거고 이제 우리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영남에 확고하게 이제 조금 더 이번에 확실하게 뭔가 조금 우리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좀 열세 지역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확실하게 이제 다지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이제 처음부터 그쪽으로 이제 그 투여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뭐 그냥 단순히 얼굴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아까 북극항로 이런 거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을 살리는 그런 지역 맞춤형 공약들을 그쵸. 잘 갖고 가서 또 맞아요. 컨텐츠로 또 승부하려는 네. 그런 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까지는 부산에 계시고 또 내일부터 어떤 행보를 보이실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 저희 이재명 TV 델리민주 통해서 계속 전 일정을 다 중계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당원 여러분도 많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거제 통영도 가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부산 갔다가 네. 경남 창원, 맞아요. 통영, 그다음에 거제 네. 예, 이렇게 가셨다고 하네요. 창원, 통영, 거제 예. 여기 계신 분들도 또 서운해할 수 있어서 세 군데도 돌았고 내일은 공지가 나왔죠 이미 내일 일정이 지난번 내일 전라도 뭐 순천 광양 이제 전라도로 넘어가시는군요. 그쪽으로 쭉 가는 지난번 호남을 지난번 대선 때 유세하고 좀 다른 게 현장 그 유세차에서 네. 이재명 후보 또 저녁 시간대 후보 네. 그 유세 영상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틀거든요. 네. 이게 제가 올라가서 이렇게 할 때보다도 후보님한테 더 사람도 많고 홍도 네. 그래서 역시 우리 그렇죠. 후보님 최고다. 네. 그래서 의원님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그러니까 거죠. 너무 당연한 욕심 거죠. 너무 크신 거 아니에요? 당연하게 이렇게 하죠. 왜냐하면 다 우리 욕심쟁이. 지지자분들인데 네. 지지자분들인데. 네. 근데 딱 보니까 요즘에 디지털 그 뭡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깨끗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옛날에는 바로 되는데 앞에 있는 것처럼 후보님 바로 이렇게 집회에서 보는 것처럼 바로 볼 수 있었어. 네. 아까 내일 일정 얘기하셨는데요. 내일은 첫 번째 일정이 유튜브 라이브, 케미 폭발, 동서화합, 화개장터 라이브. 굉장히 또 아침부터 부산스러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남 광양시에서 유세하시고. 광양. 저희 권양엽 의원님이 바쁘시겠네요. 네. 그리고 여수에서 집중 유세 하신다고 네. 하고요. 여수. 그 다음에 순천, 목포까지 내일 전남 지역이 들썩들썩 할 것 같습니다. 네. 예. 드디어 호남으로 이제
출격을 하십니다. 지금 댓글에 유튜브로 후보님 실시간 무사한지 확인하고 계시다고 하시는데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의원들도 후보님 가시면 또 지역 의원들도 정말 열심히 또 활동 같이 하잖아요. 네. 예, 저희가 저희 후보님 잘 지키고 국민들께 잘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엄청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문자가 꾸준히 그 문자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누가 얘기했듯이 대한민국의 선거판에서 대통령 후보의 이런 경호 문제, 심지어 적용 문제까지 이렇게 등장하는 거 오늘 그 조선일보에서 그 기사 나온 거 보셨어요? 저는 못 봤는데. 사설에서 네. 경호 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심지어 실었어요. 조선일보에서도. 뭐 조선일보가 걱정하는 건가요? 뭐 아무튼 그런 취지로 그래서 조선일보 주석이 하는 거예요 지금?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김현 의원님이 이제 스크랩에서 올리시잖아요 아침 일찍부터. 그래서 그거 보고 다들 깜짝 놀랐죠. 조선일보조차 막 이러면서. 근데 아무튼 대통령 선거판에서 이렇게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의 이런 진짜 실질적인 경호 문제, 안전 문제가 이렇게 제기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긴 합니다. 그죠? 과거에 정치 테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초창기에 정치 좀 뭐랄까 아직 민주주의가 정착되기 전에 후진적인 상황에서 이제 얘기가 됐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다 극복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이런 얘기가 이렇게 등장하는 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한편으로는. 어쨌든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좀 달라진 게 후보님이 워딩이 되게 좀 약간 생동감 있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워딩이 상당히 이제 절제되고 준비된 건데 지금은 생각하는 대로 그 발언을 하시고 지금 그런 모습이 좋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맞습니다. 네. 좀 더 약간 근데 보수 쪽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좀 이게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되게 사이다죠. 네. 네, 지금 모기가 최현희 의원님 앞으로 모기가 계속 벌써 두 분 사이에 모기가. 네, 그래서 오늘 날씨 엄청 덥잖아요. 네, 더웠어요. 여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당에서 어쨌든 안전실을 아예 꾸렸잖아요. 네. 안전실장으로 우리 이모선 의원님이 맡으면서 어쨌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철저한 경호 안전 이런 문제들 또 안전실뿐만이 아니라 캠프 전체적으로 뭐 동선을 갖다가 최대한 그 임박해서 그런 공지한다든지 다양한 사전에 측면에서 알리지 않고 이런 부분들 보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재명 후보의 어떤 안전과 경호 문제에 대해서는 캠프 전체가 신경 쓰고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네. 제가 내일 첫 일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부산스럽다라는 표현을 썼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 그것보다는 좀 긍정적인 의미로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맞습니다. 네, 저는 화개장터 떠올리니까 들썩들썩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들썩들썩. 아침부터 화개장터가 들썩들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저희 그래서 내일 뭐 남도 갔다 오시고 조만간 또 저희 수도권에 올라오셔가지고 또 저희 또 우리 많은 유권자들 저희 지역에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고요. 그런데 후보님은 이게 수도권은 언제 올라오셔요? 그렇죠. 저도 그게 궁금한데 일정을 그게 공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미리미리 공유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계속 비수도권 쪽만 계속 도니까 다 우리는 수도권이잖아요. 갈증이 있죠 지금. 네, 지금 이제 그 5.18 행사도 일요일에 있잖아요. 일요일에. 그래서 아마 다 가시죠. 네, 저희도 다 갈 건데 그때 뵙겠네요. 그때 후보님을 뵐 수 있지 않을까. 가서 셀카 찍고. 멀리서 이렇게. 멀리서.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딱 다 모였네요 수도권. 그렇죠? 경기, 인천, 서울 이렇게 딱. 네. 그래서 일단 새머리를 남쪽에서 쭉 하고 올라오시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상황에서 또 저희가 이 선거에 몰입하는 그 사이에 오늘 또 국회가 여의도가 또 들썩들썩 했잖아요. 저희 다음 주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 오늘 제가 잡은 주제는 막 나가는 사법부라고 잡아봤는데 네, 정말 막 나가는 것 같아요. 네. 그 중에 이제 두 개를 잡아봤습니다. 키워드는 조희 대 지귀현. 두 가지인데
두 가지가 다 오늘 법사위가 있었습니다. 이제 선거 한복판에 지금 법사위가 잡혀가지고 법사위가 진행이 됐는데 이 법사위에서 오늘 이 두 개의 키워드가 언론 지면을 지금 장악을 했죠. 그죠? 하나는 청문회.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코트와 관련된 청문회가 진행이 됐는데 사실상 주요 증인들이 다 불출석하는 바람에 제대로 된 청문회가 진행이 안 됐던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은 사실 청문회는 이미 다 예고가 됐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14일날 청문회 한다. 다들 귀추를 주목했는데 이제 불출석 사유서 제출하고 불출석한다는 얘기가 이제 나오면서 살짝 김이 빠졌는데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게 오늘 빵 터졌죠. 지기현 부장판사 관련. 그래서 제보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사실 김용민 의원님이 공개하신 거죠. 사실 저도 이제 그 제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직접 우리 의원님들하고 컨택은 하지 못했는데 김용민 우리 원내 수석께서 법사위에서 처음으로 이제 공표를 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지기현 부장판사가 그 룸살롱에서 룸살롱이라 하면은 좀 그런 인상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 심지어 직무 관련자로 보이는 사람들한테 접대를 받은 것 같다라는 제보를 법사위 석상에서 그걸 이제 공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게 그냥 구두로 제보받은 게 아니고 사진까지 제보를 받은 거예요. 심지어 지기현 부장판사가 얼굴이 떡하니 나오는 그런 사진까지 제보를 받았다. 이렇게 지금 공표를 한 거거든요. 지금 여기 사진 A 강남구 A 단란주점 이 사진 방금 나왔는데 사진이 나왔나요, 근데? 네. 그 장소 사진만 장소만. 공개된 거는 얼굴 사진 아직 공개를 안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공개를 아직 안 했고 룸살롱은 어디 룸살롱인지 특정이 된대요. 특정이 다 되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고 나니까 국민의힘에서 명확하게 확인된 것도 아닌 거를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다시 김기표님이 등판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김기표 의원님이 또 다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아까 저 사진들도 막 띄워버린 거예요. 김용민 의원님 저 사진까지는 안 띄웠거든요. 근데 이제 자꾸 뭐 불분명한 뭐 추측성, 의혹성 제기 이렇게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막 얘기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확인시켜드리겠다 이러면서 저 사진까지 띄웠고 아직 지기현 부장판사가 등장하는 그 얼굴 사진은 아직까지 공개는 안 했는데 분명하게 명확하게 그거를 그 사진까지 제보 받았다라고 이제 그 우리 민주당의 노종면 대변인도 발표를 했고 하기 때문에 그 제보는 분명하게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두 가지 상황이 오늘 법사위에서 벌어졌습니다. 이걸 보면서 많이 정말 다들 이게 의혹이 정말 사실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이제 조희대 대법관 청문회에 대해서 많이들 이게 청문회가 제대로 되겠냐 이런 생각들을 뭐 하셨지만 그래도 좀 제대로 되기를 바랬거든요. 워낙에 저희 대표님 대법원 판결이 워낙 이상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진실을 밝혀야 되는데 강제 수사를 꼭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면 또 특검으로 가고 또 재판으로 가고 이런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재판관들이 떳떳하게 본인들이 한 일에 대해서 밝히고 소명할 수 있기를 바랬거든요. 그렇죠.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국회를 이렇게 무시하고 국민들을 무시하고 안 나올 수가 있나 정말 많이 배신감이 들었던. 그러면 이제 고발하는 건가요? 고발이든 이러저러한 이제 그 대응책들은 있는데 그 불출석 사유서 혹시 들으셨나요? 네, 봤어요. 사유. 저희 문서가 내용이 공개된 건 아니지만은 그 정청래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낭독을 했잖아요. 법조항 몇 개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의원님들 이런 뭐랄까 이제 청문회든 해보면 만약에 우리가 채택한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불출석하게 되면 상당히 좀 정성을 들여서 그죠? 그렇죠. 뭐 한 장 꽉 채우거나 2장 쓰거나 막 이렇게 해서 뭐 구구절절 이런 사정이 있으니 좀 봐주세요. 뭐 이런 취지로 이제 불출석 사유서 내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짜고 친 것처럼 내용도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 정청래 위원장님이 어떤 분은
그냥 다른 분들은 3줄 4줄인데 어떤 분 5줄 썼는데 폰트가 폰트 키우고 줄 간격 늘려서 사실은 3줄 4줄하고 똑같은 내용도 대동소이한 그리고 내용도 심지어 이제 뭐 재판의 어떤 합의 과정이 이렇게 공개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뭐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 해가지고 이제 불출석한다는 매우 무성의한 정말 그리고 네. 오만방자한 어떻게 네. 보면은 그런 사유서를 내고 그냥 그거 딱 띵 내고 이제 불출석한 거예요. 다 일률적으로. 불출석 사유서에 몇 개 조문을 거론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뭐 헌법 103조 이런 걸 들었는데 네. 헌법 103조 가보면 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의해 독립해서 심판한다. 그게 네. 다예요. 네. 양심에 따라서 독립하여 심판하였는가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있으니까 지금 그렇죠. 우리가 따져보고자 지금 청문회를 하는 거잖아요. 법관의 독립성을 근데 그 조문을 그대로 그냥 다시 대면서 네. 방패로 사용하려고 하는 게 말이 되나 네.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자신들의 헌법상 권리라는 게 무제한이 아니라 네. 어떤 뭐 정당한 그런 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묻기 네. 위해서 청문회를 하려고 했는데 다시 나는 헌법 103조가 있으니까 나는 자기가 정신승리하고 있는 거죠. 나는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공정하게 재판했으니까 난 안 나가도 돼. 네. 이런 거나 마찬가지라서. 그러니까 하여튼 뭐 법복 뒤에 그동안에 이제 그 판사 정치 판사, 네. 정치 판사란 말은 거의 정치 검찰은 많이 들었지만 정치 판사란 말은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유신 시대 이후들은 네. 그 듣기 힘들었는데 네. 이번에 어떻게 보면 지기현 판사가 사법 내란에 그 신호탄을 네. 쐈다 그러면 거의 이제 뭐 조이대가 이제 거의 종결을 네. 거의 완성을 했나요? 완성을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기현 또 보니까 이분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재판을 하고 이렇게 내란 세력에 그렇게 동조하고 그러니까 누군가 제보를 한 거죠. 네. 그 비열함과 그 진짜 그래서 저는 하여튼 이번 이재명 우리 대표님 관련돼 가지고 이런 재판을 통해서 사법개혁에 어떻게 보면 검찰 개혁하지만 플러스 사법개혁 이 법조 개혁.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두 분 이제 변호식을 하지만 그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그런 거를 모든 국민들이 이게 적나라하게 네. 알게 되고 또 상당히 그런 필요성. 내가 보면 이제 6월 3일 이후로 보면 벌써 저기 기사에 뭐 나왔는데 법원 증언, 대법관 증언에 대해서 또 대법원에서는 뭐 반대한다는 약간 뭐 기사를 하나 넣더라고요. 네. 뭐라는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사법개혁을 하여튼 단호하게 해야 된다. 네. 그래서 그러한 명분이 충분히 이제 숙성이 됐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이런 일이 있을 때 사법부에서 가장 많이 써먹는 표현이 사법부의 독립을 해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이미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정치 판결을 통해서 스스로들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스스로 해쳤고 자초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삼권 분립 얘기하지만 모든 삼권이 다 균등한 그렇죠. 어떤 내용으로 견제와 수준으로 균형의 원리에 따라 작동해야 네. 되는 거잖아요.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특히 입법부는 국민의 선출을 받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어떤 국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근데 사법부는 잘 보시면은 직접적으로 권력을 위임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등한 수준으로 입법부하고 사법부가 계속 뭐 이렇게 있는 것처럼 판단하면 그건 중대한 착오고 사법부가 이와 같이 굉장히 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행태를 벌였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공분과 의혹이 엄청나게 제기되고 있어.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그걸 한번 살펴보겠어라고 해서 청문회를 하는데 거기에도 불응한다? 그러면은 국민들의 어떤 그 요구에 대해서 그냥 아나무인식으로 귀닫고 하겠다라는 건데 이거를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 이런 말로 피해갈 사안이 전혀 아닙니다. 근데 네. 나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참 이해가 안 된 게 본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사법부가 이렇게 탄생되고 나서 최대 위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바로 사퇴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를 연연하고 그렇죠. 그 대법관들까지도 도매급으로. 그럼 그쵸. 대법원장 한 사람은 사퇴해도 그 다음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버티면서 과연 원하는 게 뭔가 네. 사과 한마디도 없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내란 때 어떤 얘기였습니까?
서울지법 피습 때 어떤 얘기했어? 아무 얘기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딱 되니까 뒷북치는 얘기. 결국은 이런 식으로 이제 기습적으로 이제 후보 이재명 후보도 그러고 그래서 참 이게 한 리더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한 나라의 리더 중요하지만 조직의 리더. 조이대라는 한 사람 때문에 이 네. 사법부가 거의 파국 지경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사퇴해야 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를 통해서 사퇴 안 할 것 같은데 이 상황을 좀 어느 정도는 매듭을 지어야 되고 그 사퇴와는 별개로 또 어쨌든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은 계속적으로 계속 진행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혹시 그 우리 을사오적 아세요? 이완용을 포함한 을사오적? 을사오적이란 말은 들어봤죠. 그렇죠. 이 을사오적 5명이 다 판사 출신이랍니다. 판사 출신? 네. 검사도 아니고 변호사 아니고 5명이 다 판사 출신이래요. 저랑. 그래서 그리고 그건 몰랐던 사실인데. 네. 과거 이제 프랑스 혁명 당시에 루이 16세가 처단되기 전에 먼저 처단된 게 법복 귀족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래서 법복 귀족이라는 말이 유래됐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에 이제 법관은 귀족 신분은 아니었는데 워낙에 하는 꼬락서니들이 마치 자기네들이 귀족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행태를 보여가지고 법복 귀족이라는 말이 그때부터 이제 유래됐다라고 하는데 루이 16세가 처단되기 전 그 법관들이 먼저 처단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관들이라고 하는 게 보이는 이런 역사적인 행태들이 있어요, 간혹 이렇게. 근데 지금의 이 보여지는 모습들, 저는 왜 이 얘기를 꺼내냐면은 자기네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간다. 국민들 위에 군림하면서 니네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우리가 다 교통정리하는 거야. 아무리 그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를 국민들이 지지하고 선호하더라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 이런 사고방식으로 찌르들어 있는 거거든요. 마치 너희들이 후보에 대해서 잘 몰라서 지지하는 거야. 우리가 제대로 알려줄게. 이런 것처럼 딱 선택의 순간에 그런 판결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는지 역사가 다 확인시켜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희대 이 대법원장의 여러 가지 행태들은 정말 제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 대표기관 국회가 청문회를 통해서 뭔가 확인해보자라고 하는데 그조차도 안 나온다. 나와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네들 할 얘기 있으면 하면 되는 거거든요. 소명할 기회를 줄 건데. 근데 이게 6월 3일 대선 끝나고 나도 다시 뭐 제2의 청문회나 또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할 수 있죠. 동행명령장 발부해가지고 이제 동행해서 일단 또 출석시킬 수 있고요. 그거에도 또 불응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법 위반이기 때문에 명백한 고발 사유가 되고 형사 책임을 또 추궁할 수 있고 그거 이외에 뭐 여러 가지 형사 고발이라든지 특검이라든지 또는 탄핵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책임 추궁 방식들은 또 남아 있습니다. 네. 저희가 중요한 거는 끈질기게 잊지 않고 저희가 끈질기게 끝까지 단죄하고자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기현 판사도 지금 사실 주변에서 좀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진은 봤냐? 얼굴 나오는 사진을 빨리 공개해라. 이렇게 하시는데 뭐 시간의 문제다. 진실이 곧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끝나고 돌아가면 한번 봐야겠습니다. 어떤 의원님들한테 구해 보시려고 구해서 꼭 저희 보여주시고요. 그 지기현 부장판사 얘기는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3-4분이나 더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굉장히 심각한 그러니까요. 문제고. 지금 이게 룸살롱 비용이 최소 400~500만 원 정도는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동석자가 부담했다 이런 걸 뭐 증명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제보자가 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돈을 낸 적이 없고 접대 받았고 또 직무 관련자로 보인다라는 제보 내용이고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실정법 위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청탁금지법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사실은 청탁금지법에서 처벌 조항이 이제 많이 있는 건 아닌데 처벌 조항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금액을 1회에 그 100만 원 이상 받으면 그래서 한 번에 100만 원 이상 받으면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 조항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100만 원 이하로 낮추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꼼수를 여러 가지 쓰잖아요. 꼼수들이 등장하긴 네. 하죠. 동석자 수를 늘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n분의 1 해가지고 네, 네. 막. 근데 만약에 지금 오늘 제보 내용이 만약에 사실이라 한다면은 그 조항이 좀 적용될 수 있고 만약에 또 직무 관련성 이런 부분까지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뇌물로도 연결될 수 있는 거고 저는 그거 다 떠나서 우리가 보통 판사 이러면 굉장히 그 도덕성, 청렴성, 뭐 연결성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사실 그렇긴 하지만 기대하는 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국민들이. 네, 네. 근데 룸살롱 이러면 통념상 좀 안 맞아요. 판사하고 뭔가 통상적으로 기대하는. 근데 야 그래서 이런 어떤 예전에 사실 저희는 저희끼리 얘기할 때는 그 지기현 부장판사가 구속 취소 결정을 할 때 이게 막 말도 안 되는 몇십 년 동안의 어떤 산정 방식을 다 무시하고 자기 혼자만의 독자적인 네. 산정법으로 내란 수계를 풀어줬잖아요. 그래서 혹시 진짜 뭔가 캐비넷에 뭐가 들어있는 거 아니냐. 뭔가 네. 약점이 잡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사실 이렇게 공개적으로는 못했지만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이거 말고 또 더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근데 아무튼 이 자체도 굉장히 심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속 취소 결정들이 또 여기하고 또 연결돼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의혹도 제기되는 거고 아무튼 굉장히 좀 말도 안 되는 방식의 어떤 이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는데 저는 이 부분도 뭐 원래 이 정도 되면요 법원에서 사법부에서 직무배제하고 맞아요. 재판부 다시 배당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기 전에 지기현 부장판사가 좀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도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네. 네. 그만큼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본인은 사실 알겠죠. 지금 네. 이 사실을 공개됐을 그쵸. 때 아마 뭐 이걸 누가 알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럼 증거는 있다는 거죠 지금? 네. 사진은 명확하게 확보했대요. 공개만 안 됐어요. 얼굴이 찍힌 뭐 표현을 뭐라 그랬더라. 너무나 명백한 뭐 지기현 부장판사 얼굴이라고 그랬나 뭐 이러면서 우리 노종면 대변인께서 이제 브리핑했는데 스스로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알 거기 때문에 거취 표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빨리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기현 판사가 또 뭐 거취 표명하길 바라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끝까지 거부하고 오리발을 내밀고 버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끝까지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쪽 얘기를 좀 했는데 저쪽 얘기도 좀 해봐야죠. 최현일 의원님. 네, 저는 이제 항상 이제 어려운 발전하는데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아니라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상대를 잘못 만났어요. 이재명 후보. 네. 그리고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이유들이 뭐가 있냐면 보수의 가치를 대변하는 게 소위 국민의 힘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내란 정당으로 전락했는데 보수의 가치는 뭡니까 이게? 법과 질서 전통이잖아요. 그리고 도덕성이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약속도 안 지키고 뭐 그 내부 사정이지만 단일화 하겠다 해놓고 나서 무산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김문수 후보가 결국 버티다가 그렇죠. 결국 이제 쟁취했지만 때는 그렇게 단일할 것처럼 그러더니 진짜 그거 보면서 영화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야 어떻게 그 새벽 중에 강탈당하고 또 극적으로 회복이 되고 야 그거 보고 있는데 이제 그런 이제 약속을 안 지킨다. 그래서 보수의 가치를 대변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그거 하나고요. 또 제가 이제 오늘 이걸 갖고 와서 당에서 이제 뭐 이게 보였겠지만 우리 당 선대위 신속 대응단 망원집 강덕구 의원님이 단장이신 신속당당 이 신속하게 저걸 또 잘 만드셨더라고요. 야 이게 보니까 이 망원지에 보니까 야 이게 얼마나 진짜 두꺼운지 보세요. 저거. 입에 담기 어려운 수준이죠. 노래도 소녀시대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휩쓸고 있어 쭉쭉 빵빵이다. 뭐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뭐 그 외 말로 제가 할 수 없는 이것들이 해서 야 그래서 되게 이게 또 있더라. 요거 말고도 또 있어 몇 개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래도
어떻게 이런 분이 후보가 될 수 있냐. 그리고 망원지뿐만 아니라 지금 벌써 매일매일 망원 제조하고 계시잖아요. 뭐 미스 가락시장이니 어쩌고. 맞아. 미스 가락시장. 네. 말이 됩니까 배현진 지금. 의원한테. 네. 근데 배현진 의원한테 기본적인 감수성이 그냥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냥. 예전에는 춘향전 망원도 있었고요. 그렇죠. 네. 뭐 아까 또 이제 최근에 또 반려동물 뭐 전문병원 가가지고 또 뭐 반려 정책을 얘기하는데 그 전에 보니까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고 개만 키우고 있다. 애를 낳아서 키울 줄 알아야지. 뭐 개를 안고 다니는 것이 또 땡땡땡. 상당히 차별적인 발언을 했다는 그러니까요. 거죠. 네,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이제 가장 심각한 거는 12.3 내란에 대해서 옹호를 하고 사과하지 않고 최근에 계엄에 대해서 사과할 듯 했는데 사과한 게 아니라 계엄에 대해서 고통을 받아 국민하면서 간접적으로 돌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윤석열 내란 속의 탈당에 대해서는 또 반대하는. 네? 그래서 이런 모든 측면에 대해서 과연 극우 아스팔트에 의존하는 지금 이 국힘 후보 김문수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다 아시겠고요. 뭐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부분이 너무 결정적인 것 같아요. 뭐 12.3 비상 계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지금 말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지금 선대위 인선하는 것도 보면은 사과를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거기 핵심 세력들을 지금 다 자기 사람으로 다 다시 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석동현 변호사. 네, 석동현 변호사 뭐 시민 위원장 됐다며. 이 사람을 시민사회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어요. 저희 시민사회 출신으로서 너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지점인데요. 이 사람이 무슨 시민사회를 대변해서 활동한 게 있나요? 그리고 저쪽은 이제 저희 쪽은 뭐 김경수 전 지사를 보다 같이 경쟁했던 분 다 선대 합류하고 또 광장 후보로 제가 되고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해가지고 야 5당에 지지를 받는 이제 후보가 됐잖아요. 근데 저쪽은 거의 모래성이에요, 모래성. 뭐 경선 참여자들 다 불참하고 특히 우리 미국에 가 계신 우리 하와이 홍준표 선생님이 또 거기를 지지하는 또 홍사모 분들이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이 더 이상 아니다 하면서 자기 없다면서 이재명 후보 지지선했잖아요. 근데 그게 왜 컸냐면 동네를 도는데 그 어머님인데 약간 적극적인 저희 당 지지자 아닌 것 같은데 딱 저한테 계속 말하면서 홍사모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면서 딱 그 말을 하시고 깜짝 놀랐어요. 나 처음에 그 뉴스를 못 봤거든요. 뭔 소리가 있어 처음에. 근데 깜짝 놀라셨겠네. 그게 그쪽에 있는 분들한테 상당히 컸나 봐요. 이게 홍준표가 결국은 이재명 후보 쪽을 지지하는 거 아니냐. 간접적으로. 그래서 이게 상당히 파장이 크겠구나. 신호를 보낸 거예요. 저쪽 사람들한테는. 네. 그래서 지금 저쪽 이제 합리적인 보수라면 이재명을 지지하는 게 맞다. 이런 메시지를 좀 강하게 주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쪽은 지금부터 뭐 모든 걸 동원해서 진짜 200, 300배를 하더라도 진짜 쉽지 않은데 지금은 거의 오합지졸 거의 뭐 무너지고 있다. 오히려 저희는 단단하게 오히려 눈덩이를 굴리면서 더 확대하면서 지금 계속 하여튼 압도적인 같은 표차로 저희가 승리해야 됩니다. 김문수 후보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지역구만 놓고 보면은 그 유세차가 없습니다. 유세차가 아예 안 돌아다니고 있고요. 선거운동원이 없습니다. 출퇴근 시간뿐만이 아니고 하루 종일 선거운동이 안 보여요.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유일하게 보이는 것은 현수막. 현수막은 이제 걸려 있었어요. 약간 좀 촌스러운 느낌의 한 20년 전 사진 같은데 현수막이 걸려 있고 현수막은 사실 첫날에는 현수막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현수막은 걸려 있고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도 현수막은 이제 걸려 있더라고요. 현수막 걸려 있고. 근데 저는 지금 언론에서 우리 이재명 후보님이랑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 이준석 후보를 생각보다 많이 다뤄줘요. 누가요? 언론에서. 맞아요. 저는 이건 좀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이게
그 경중을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 후보가 3명만 있는 것도 아닌데 이준석 후보를 생각보다 많이 다뤄줘요. 그래서 이거는 언론이 좀 거기에 맞게 좀 이거는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환노인데 그 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사실 이 망언은 엄청나게 저희가 지적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극우 아스팔트 시절에 했던 망언들이 뭐 반노동적 발언, 반인권적 발언, 반여성적 발언, 뭐 청년들 비하하고 뭐 개만 키울 거냐, 뭐 애 안 낳고 뭐 이런 류의 발언 뭐 정말 한도 끝도 없고 그 정도가요 정말 막 거의 밑바닥 수준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대통령 후보로 나와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희가 인사청문회 할 때도 언제적 김문수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저희 환노 의원들끼리 대통령 후보까지 돼버렸어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네. 언제적 김문수네 네. 대통령 후보까지 돼. 그러니까요. 장관 된 것도 사실은 되게 신기했는데. 네. 야, 근데 당당했어요. 이번에 김문수 후보가 그 버티는 거 보고, 야, 그렇게 버티는 거 보고 예전에 뭐 운동권 있을 때 뭐 안기부 끌려가지고 고문받았는데 뭐 절대 불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되게 하여튼 독했다. 야, 그거 보면서 야, 참 저런 상황에서 버티면서 또 이렇게 모욕당하고 구청장 가가지고 모욕당하고 나갔다가 다시 그 다음날 되고 나서 가가지고 의원들이 빨춤해가지고 보면서 그 앞에 박수치고 그리고 권성동 의원은 약간 좀 이게 약간 어떤 스탠스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상당히 어색한 표정. 그걸 보고 야 진짜 저 당은 참 재밌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근데 그 국면에 있어서는 김문수 후보의 뭐 어떤 뭔가 꼿꼿함 이런 걸 칭송하기보다는 그 국민의힘의 대처의 그 미숙함 그거를 이제 비판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지금 그 민주당으로 정권 넘겨주면 안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 이겨야 된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봤는데 그래도 한덕수는 뭔가 희망이 있지 않을까? 네. 이래서 상당히 무리하게 그 단일화를 추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결과가 약간 놀란 게 억지로 한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당원 투표를 했는데 당연히 나는 한덕수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딱 그렇게 되는 거 보고 야 얼마나 그랬으면 얼마나 해도 너무하니까 당원들도 그냥 그래 김문수로 하자 한 거 아닌가 생각 들고 내가 하나 좀 궁금한 게 약간 이제 그 국민의힘 쪽 이제 후보 그 뭡니까 의원들이 입는 옷을 봤어요. 네네. 근데 빨간색에 숫자 검정색을 2번으로 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나 그걸 보고 누가 저렇게 했을까? 왜냐하면 검정색을 웬만하면 안 하거든요. 뭐 빨간색, 검정색 안 보이고 검정이라는 색깔이 약간 좀 좋지가 않잖아요. 차라리 빨간색에 딱 하얀색을 했으면 잘 보였을 텐데. 근데 그랬더라고. 그래서 난 그걸 보고 아니 홍보 전문가시니까. 네. 아니 전문가. 근데 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나 뭘 생각했냐면 준비가 안 됐구나. 본 적도 없어요 저는. 아니 봤다니까요. 동네에서도 안 돌아다니나 봐요. 네. 아니 TV에 보면 봐봐요 검정이에요. 맞아요. 검정색이어서 상당히 칙칙해 보입니다. 칙칙해요. 그 빨간색 자체도 우리 빨간색 여기 살짝 들어가 있는 빨간색은 저거구나. 조금 상큼한 빨간색이잖아요. 채도가 있는 빨간색이고 저건 조금 안 예쁜 빨간색이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뭐 기성품이에요. 남의 뭐 후보 뭐 내가 신경 쓸 문제는 아니지만 기성품 같은. 뭐 거의 준비를 못했죠. 그리고 그 아까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를 언제적 김문수냐 이런 얘기 한 게 그 노동부 장관 되기 전에 이제 21대 국회 때 보면은 경사노위 위원장을 했었어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했어요.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있는지 그런 직위가 있는지도 몰랐죠. 일을 안 했으니까. 그렇죠. 경사노위 위원장 하면서 성과가 없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도 그거 엄청 많이 질타를 받았는데 어쨌든 경사노위 위원장하고 그러다가 이제 노동부 장관으로 윤석열이 픽해가지고 언제적 김문수가 노동부 장관까지 해요. 근데 경사노위 위원장하고 노동부 장관 하기 전에는 뭐했냐? 극우 아스팔트였거든요. 유튜버하고 극우 유튜버하고. 그렇죠. 뭐 이번에 뭐 유튜버 하면서 뭐 그 뭐야? 슈퍼챗인가요? 뭐 이런 것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이제 우리 당에서 고발도 했는데. 근데 아무튼 그런 생활을 극우 생활을 막 하다가 갑자기 경사노위 위원장하고 노동부 장관 하면서 갑자기 이제 여기까지 점핑을 해버린 거예요. 엄청나게 점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적 김문수냐가 뭘 말하냐면은 이 사람은 이제는 예전에 정말 오래 전에는 뭐 국회의원도 하고 그다음에 도지사도 하고 했는데 굉장히 오랜 기간은 그냥 그 극우로 그냥 아스팔트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무런 준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막 경산위원장, 노동부 장관, 대통령 후보까지 점핑이 된 건데 전혀 내용적 준비나 시대적 흐름이나 대한민국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계속 숙성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청문회 할 때 뭘 느꼈냐면은 현안을 물어보면은 답변을 못 해요. 내용적으로 하나도 답변 못 하고 나중에 이제 장관이 돼가지고 이제 그 환노위 그 저기야 상임위원회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출석해서 이러저런 것들을 또 물어보면은 정말 몰라요. 그래서 차관이 옆에서 붙어가지고 계속 코치하는 게 다 들려요. 코치를 하면 좀 수정이 됩니까? 잘 안 돼요. 그 자리에서 뭐 즉석으로 수정이 되겠어요? 네. 알아들어야지 또. 그러니까. 그래서 야 진짜 너무 심각하다. 그런데 대통령 후보가 된 거예요? 저는 아마 이제 우리 이재명 후보하고 정식으로 TV 토론하면은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 드러날 겁니다. 맞습니다. 미천이. 그 첫 번째 네. TV 토론 저희 18일 날 저녁에 하거든요. 네. 정치 분야, 경제 분야 토론이에요. 일요일 날. 네, 네. 3명? 가장 어려운 경제 분야. 3명보다 더 그 범위는 더 더 나올 것 겁니다. 같은데 네. 가장 어려운 분야고 사실 오늘 또 이준석이 오늘인가요? 망언 비슷한 걸 했어요. 김문수한테 고령이라 성장과 맞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고령이라서 성장과 맞지 않는다. 그게 뭔 말이에요? 이준석이 김문수한테. 아니 그러니까 나이 많아가지고 왜 당내 경선 할 때도 김문수가 나는 AI 같은 건 잘 몰라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또 지금 첫 번째 공약 AI 공약을 냈던데 국민의힘에서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시대적 흐름은 못 읽는다 이런 저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쵸. 이준석이 그렇게 얘기한 거죠. 고령이라서 성장과 맞지 않는다. 정말 네, 그 뭐 사실 뭐 상식 이하의 발언을 한 셈인데, 그렇죠. 이런 자질이 부족한 점을 또 여러 모두가 인정하는 면인데 또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 나이가 적어서 그 청춘이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이준석 후보는 나이만 그렇지 꼰대입니다, 꼰대. 저런 발언들 서슴지 않게 하고요. 저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상대당 후보에 대해서 뭐 비판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저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뭐 이문수 후보도 자질이 부족하지만 이준석 후보 역시 네. 맞는 말씀이네요. 젊은 네. 꼰대. 네. 이 면모를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고요. 저희 후보님께서 뭐 군계 일학처럼 뭐 대한민국 경제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시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되기도 하네요. 이준석 의원은 말의 성찬이지만 네. 성찬은 아니에요. 말의 성찬을 막 하지만 그 정치인이 해놓은 성과나 그런 걸 보면 저는 없다고 봐요. 네. 그래서 말이 앞서는 정치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 하면서 단독 기사가 하나 떴는데요. 아 그런가요? 뭐냐면은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 있잖아요. 네. 주진우 의원이 대법원에다가 뭐 질의를 했나 봐요. 질의를 한 내용이 그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재판이 진행되느냐 중단되느냐와 관련된 질의를 했는데 그 재판부가 결정할 일이라고 한 거 아니에요? 예, 대법원이 이미 기사가 났군요. 제가 오기 전에 본 거긴 한데. 그러네. 네. 17시 5분 제가 이 기사를 지금 봐가지고 다 보셨구나. 그래서 대법원이 거기에 대해서 각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할 몫이다라고 하면서 말하자면은 마치 이게 헌법의 84조 불소추 특권 조항이 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도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회시를 해놨거든요. 이러니까 대법원이 욕먹는 거예요. 아니 대법원이 적어도 기본적인 법리 헌법에 대한 이해가 있다라고 하면은 헌법 84조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의 신분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재판도 중단되는 게 헌법학계의 지배적인 견해다. 이런 식으로 그냥 드라이하게 있는 그대로 보내면 되거든요, 회신을. 그렇죠. 근데 마치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진행될 수도 있고요. 중단될 수도 있고요. 그거는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할 몫입니다라는 취지로 보낸 거예요. 얼마나 정치적입니까 이런 게. 그러기 때문에 각 재판부의 하급심의 판단에
재판 진행 여부를 우리는 맡겨둘 수 없다. 그래서 헌법에 84조 불소추 특권이 규정돼 있는데 이 규정된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이런 논란을 일수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당에서는 오늘 법사위의 개정안을 상정을 했고 이 개정안이 이제 그 본회의만 통과되면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재판 이재명 후보 관련된 재판은 다 중단이 될 거고요. 이거는 일각에서 특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위인설법 즉 이재명 후보만을 위한 법 개정이 아니다. 네. 일반적인 헌법의 84조 불소추 특권 조항을 명확하게 하는 일반적인 법 개정일 뿐이다. 홍길동이 대통령이 된다 한들 누가 된다 한들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이런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법이라는 게 공백이 많으면 사회적인 혼란이 야기되니까 그 공백을 네. 메우기 위한 그쵸. 입법인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 뭐 잘 준비하고 있고 선거 치르면서 이런 입법까지 확실히 완수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예. 확실하게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현정 의원님의 빈자리가 큽니다. 없으니까 쓸쓸하네. 갑자기? 아무 얘기 안 하시다가 그래도 이렇게 탐내시고 갑자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나중에 네. 혼날 것 같아서. 김현정 의원님 마지막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리 뺏겼습니다. 저희 토론에 관련한 질문이 있어 제가 찾아봤는데요. 그 토론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는 5월 18일 경제 분야 8시에서 10시 사이에 진행되고 23일은 사회 분야, 27일은 정치 분야 순서로 열린다고 합니다. 이게 지난 국회 원래 5석 이상 의석을 가진 정당 추천 후보자 또는 직전 대선 총선 지선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의 추천 후보자 등이 이제 참여할 수 있어서 제가 듣기로 이제 정의당 권영국 후보는 지난 이제 뭐 아무튼 정의당이 아무튼 의석이 있었으니까 득표를 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참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맞아요. 들은 것 같아요. 나온다고 합니다. 예. 지금 이제 민주노동당으로 당명을 변경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이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해서 또 저희가 확고한 우위를 선점하기를 바라고요. 제가 오늘 저희 지역에 경기도당 유세단이 와서 도당이랑 같이 유세를 했는데 경기도당의 목표가 80% 투표율에 60% 득표하는 거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근데 경기도당은 지난번에 거의 80% 투표율이었고 그래요? 네. 다만 이제 60%에는 좀 못 미치는 이제 득표율이었는데 그 목표를 딱 얘기하면서 경기도당 목표를 꼭 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막 왜 이렇게 목표가 낮냐. 그래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더 높였어요? 100% 득표다. 거기까지 막 공약을 하는 그런 단계까지 올라갔었는데요. 그만큼 의지를 이번에 들여가는 압도적인 승리에 대한 열망이 높은 그런 선거입니다. 저희 지역에서 다시 저희 또 지역 가서 열심히 뛸 거잖아요. 또 일주일 동안 열심히 뛰고 다음 주에 새날에서 또 뵈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오늘 이제 9시 9분, 한 3분인데요. 오늘 새날 초선박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회 축하 파티. 10회 축하 파티. 두 자리. 두 자리. 네. 김현정 의원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초선 박살. 고생했습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